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초압축 2주 끝장 한번 8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에 먼저 정치 체제가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잡으셔야 되는데 먼저 맞다. 내 마이크 왜 이래 넣냐? 아, 맞네. 마이크를 아까 안 걸고 했네. 다시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갈게요.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네. 네. 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주 끝장 8강 들어갈 거고요. 여기 8강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스토리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입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 같은 경우는 먼저 통치 체제부터 볼 거예요. 여기 안에서 먼저 비변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비변사에 대한 설명을 제시문에 다 던져버려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말 성의 없게 문제를 내면 다 던져놓고 정치기구를 찾아라. 의정부, 승정원, 비변사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변사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비변사는 어떤 기구냐? 말 그대로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예요.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갑자기 저기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거나 저기 남쪽에서 일본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국방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북한이 쳐들어왔대요. 국방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때 만들어졌던 기구가 바로 비변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임시기구였던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왜? 여진족이나 왜구가 매일 쳐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광조가 있었던 중종 때 세계 항구 삼포회란이 일어나면서 그때 계기로 비변사가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세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정벌, 이정무 장군을 통해서, 그리고 계해약조를 통해서 제약을 걸었고, 먼저 쓰시마섬 대마도 정벌, 삼포개항, 그 다음에 계해약조까지 세종대왕, 그리고 나서 중종 때 삼포회란, 그리고 꺽정리 약지가 활동했던 임꺽정이 있었던 명종 때는 을묘외변, 을묘년에 일본 애들이 미쳐 날뜁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요거를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또 계속 쳐들어오니까 원래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이제는 아예 그냥 항상 있는 기구로 바뀝니다. 을묘외변을 계기로요. 그리고 국방상회의를 담당하는 기구인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회의기구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정신병제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론을 거치면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큰 두 개의 난리를 겪고 나서 이 비변사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죠. 조선 후기 때 이르러서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결정하는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원래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는 의정부였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 강의 때. 그러면 의정부가 해야 될 걸 얘들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의정부 대신들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왕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지들끼리 비변사에서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 비변사가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왕의 권력과 의정부 그리고 육조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설명 다 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관련된 내용 또 찾으면 정답이고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흥성대원군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비변사를 설명할 거예요. 흥성대원군 때 와서 그래서 신하들이 이 비변사를 통해서 모든 권력을 틀어지니까 아예 이걸 폐지시켜버립니다. 흥성대원군 때. 그래서 이전까지는 흥성대원군이 날려버리기 전까지는 조선 후기 최고의 정치 기구가 바로 비변사다라는 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이것만 틀어지면 끝인 거예요. 설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변사 얘기 이렇게 쭉 있고요. 넘어가서 군사제도입니다. 기억나세요? 수도를 지켰던 오위가 오군령으로 바뀌어요. 근데 오군령 중에 시험에 나오는 군대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훈련도감이죠. 예전에 다 했잖아요. 훈련도감 언제 만들어졌어요? 임진왜란이 터졌던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집니다. 왜?
일본은 활을 쏘는데 우리는 빵야 총을 쏩니다. 총을 쏘고 우리는 활을 쏩니다. 그러니 이길래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휴전협정이 들어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이때 우리는 총을 쏘는 포수, 기존의 칼을 쏘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 세 개의 군대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로서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하들, 여기 있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줬던 직업군인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다 보니까 직업군인이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이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온다 이거 설명 다 주고 훈련도감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몇 개 주고 나서 훈련도감 관련된 거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졌다.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 체제다. 또는 월급 받는 직업군인이었다. 요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이게 정답이나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5군령이잖아요. 뒤에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뒤에 4개의 군대가 더 만들어져요.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란 병자론을 겪었던 인조 때 어영청, 수어청, 총룡청을 만들고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금이영이라 그래서 수도를 지키는 호위무사였던 군대 금이영을 또 숙종이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훈련도감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훈련도감은 크게 보게 되면 5개 군대, 5군령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지금 훈련도감이잖아요. 그러면 훈련도감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5군령 중에 하나다. 하나 맞잖아요. 5군령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맞잖아요. 또 찾으면 훈련도감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방군입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요거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소고군 체제는 뭐냐면 이것도 기억나세요? 임진왜란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양반은 군대 가는 세금 빼줘요. 그 다음에 노비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대 가는 거 뺍니다. 근데 전쟁이 터져보니까 얘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또 이런 전쟁이나 큰 사태를 터졌을 때는 이들도 동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도 일단 편제를 시켜놓긴 하는 거예요. 비상시에는 동원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것처럼 유사시에는.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는 예비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 돼요. 소고군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예요. 설명할게요. 자, 3, 4는 뭐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게 조선 후기 때 와서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걸 이용합니다. 원래는 언론기관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A라는 당입니다. 그러면 A라는 당의 소속인데 제가 여기 3, 4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3, 4에 들어가서 다른 반대쪽 당의 A의 비리만 잡는 거예요. 반대쪽 당의 정책만 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잖아요. 자기의 세력과 상대방 세력 견제만 활용됐다라는 거.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붕당 정치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포기하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우는 거죠.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붕당 정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또 정해져 있긴 해요. 그걸 잡아 드릴 건데, 자, 먼저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홍구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틀어집니다. 이때 살인파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항상 정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의 적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들끼리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살인파가 홍구파를 덜어내고 나니까 지들끼리 쪼개져요. 어떻게? 동인과 서인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 동인과 서인이요 또 쪼개져요. 동서남북노서 이 동인이요 남인과 북인으로 또 쪼개집니다. 이게 전부 다 일단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남인, 북인, 서인 요렇게 세 개의 정당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졌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배웠었죠. 첫 번째, 이 훈구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서인은 여러분들 아버지뻘, 저희 아버지뻘,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정치 베테랑이에요. 얘들 쓰레기 맞지만 얘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 있다. 그런 애들은 데리고 정치를 해야 된다. 서두르지 마. 옹건파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동인은
여러분들과 저같이 파릇파릇한 젊은이들, 혈기왕성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놈 때문에 우리 스승님 내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씨를 말려버립시다. 그 문제, 이거를 고급스러운 말로 척신정치, 척신정치 잔재청산을 놓고 둘로 쪼개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앞에서 말로 그냥 넘어갔던 이조전랑자리. 이조전랑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이 완벽하게 쪼개집니다. 이조전랑이 관직 이름이에요. 제가 이조전랑이다. 그러면 왕이 부릅니다. 동신아, 예이. 동신아, 너 일 너무나 잘한다.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영의정해. 아하. 그러면 영의정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여기 후임으로 올 거 아니에요. 제 후임자가. 그 후임자를 제가 추천해요. 왕한테. 제가 추천한다고 100%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임자가 추천을 하니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조전랑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삼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사간원, 왕에게 감히 간할 수 있는 거. 사헌부,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이 비리 잡는 거. 홍문관에 들어가서 또 홍문관, 거기 들어가서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정책적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거. 다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삼사. 이거를 이조전랑이 임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가 동인이잖아요. 그러면 동인이 은동신이가 이조전랑이래요. 삼사를 제가 임명합니다. 누굴 임명할까요? 다 여기 사람 임명할 거예요. 제 사람을. 저희 쪽 친구들. 들어가서 반대쪽 땅을 까는 거예요.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동인의 대표적으로 김효원이란 인물이, 서인은 시옷 심의결임이라는 인물이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김효원, 심의겸 어쩌고 저쩌고 샬랑샬랑 꼴랑꿍 다음 같은 시기에 전개됐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나눌 분, 당이 나눠졌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러면 동인이 또 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냐? 요거는 정렬임 모반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져요. 그러면 정렬임 모반 사건이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정렬입이. 이 정렬입이라는 인물이요. 원래 서인 쪽 사람입니다. 당을 갈아타요. 지금으로 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을 갈아탄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으로 치면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갈아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정렬입이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을 갈아타니까 서인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습니다. 이때 정렬입이 은퇴를 한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서 경상도 내려가서요. 일본 애들이 자꾸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왜구들이 약탈을 하니까 자기 자비를 들여서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다 서인이 전하 정렬입 명모 정렬입 명모 명모제로 올감해서 정렬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정렬입과 친했던 동인 애들을 다 작살내버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동인이 있긴 한데요. 느슨하게 남인과 북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자, 동인이 1학년 2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2반이었습니다. 또 무슨 엉말 같은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자 들어봐요. 제가 1학년 2반이었는데 1학년 2반을 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육상을 좀 했었어요. 한때 대구 육상계의 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해요. 빛의 속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 있을 때는 달리기를 너무 빠르게 해서 축구할 때도 보면 너무 빨리 달리니까 군대 있을 때는 별명이 KTX였어요.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대구시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대구시의 200m 기록을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1등 타이틀 기록을. 그러면 대구시에서 1등, 2등, 3등 하게 되면은 소년 전국체전에 나갈 티켓이 나와요. 나갈 수가 있었지만 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단거리 육상이 사실 그렇게 비전이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육상을 전국체전을 나가게 되면은 고등학교를 육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 차라리 장거리를 했으면 했지. 그래서 안 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자랑이 아니고 다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좀 잘하게 되면 기본 에버리지 평균 이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달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거죠. 축구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반 때 제가 중심이 돼서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마법처럼 축구를 하겠다. 위저드라는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있어요. 지금 또 모임을 해요. 그게 남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농구팀도 만들었어요. 보라매. 매처럼 날아서 덩크를 하겠다. 슬프게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 보라매가 또 있었던 거예요. 1학년 2반 애들 데리고. 그러면 봐요. 1학년 2반이라는 동인 안에
위저드라는 남인과 보라매라는 북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여립 아저씨가 북인 쪽이었던 거예요. 보라매 쪽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여립이 모반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보라매였던 정여립과 친했던 보라매 북인 애들이 영모제로 같이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쨌든 1학년 2반이잖아요. 보라매에서는 위저드가 도와주길 바랬던 거예요. 왜? 같은 반이니까. 근데 위저드가 쌩 까는 거예요. 왜? 도와줬다가는 자기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휙 쪼개집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쪼개진 사건이 뭐가 있냐면 건저희 또 사건이라고 있어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정여립 모반 사건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능검에서는 건저희 사건 또 나오기도 해요. 물론 기본 레벨에서는 언급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심화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잡긴 잡아야 되는데 정철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반대로 한번 피를 토했잖아요. 이번엔 얘들이 서인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저희 사건은 뭐냐면 이때 선조가 세자를 세우고 싶은데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궁의 자식들 중에 세자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마음에 든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볼 때는 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왕은 일부러 눈치를 막 줘요. 나는 얘가 참 세자를 세우고 싶어. 눈치를 주는데 신하들은 그나마 왕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강해군이 세자가 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은 다 그 생각을 하는데 왕이 다른 생각을 하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왕에게 미움을 살 수가 있잖아요. 왕이 세자 책봉 얘기하려고 하면은 눈치채고 눈치껏 다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핑계로 아예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철이 딱 들어가서 전하, 강해군을 왕위에 세워야죠.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난 강해군 세울 의도가 없는데 얘 뭐지? 그거를 반대쪽 당에서 눈치를 깐 거예요. 전하, 정철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응? 전하가 이렇게 정정한데 어떻게 세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조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맞다 정철을 또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인이 또 박살이 납니다. 그게 건저희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건저희 사건으로 서인이 박살나니까 한번 당했던 남인과 북인이 얘를 어떻게 작살내려고 하겠죠. 특히 정여립 때 당했던 북인 쪽이 얘를 작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인 쪽에서도 야,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얘 완전 서인 쪽 이 기회에 완전 씨를 말려버리자. 남인, 그래도 정이 있지. 어떻게 다 죽이니? 그러면서 이 건저희 사건을 계기로 서인 처리 문제를 놓고 남인과 북인이 또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개진 상태에서 어떻게 세 개 당이 있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임진왜란에 털렸던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끼리 내부 분열을 보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강해군이 즉위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요. 강해군이 즉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인과 강해군이 원플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북인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남인과 서인이 선조를 따라서 의주로 피난 갈 때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의병들과 함께 강해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다라는 거. 그러니 전쟁 끝나니까 강해군이 북인을 땡겨오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알잖아요. 했었잖아요. 강해군이 결국 쫓겨나면서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러자 강해군과 원플원이었던 북인은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정계에는 지금 여기 있던 남인과 서인만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도권은 누가 틀어지고 있냐? 서인이 권력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왜? 반대쪽 땅에서 완전히 홀대받고 있던 서인이 이 인조 반정을 주도하죠. 둘이 힘을 모아서 강해군을 덜어냅니다. 그래서 인조가 즉위하면서 서인이 권력을 틀어졌던 거고 서인 때 인조와 함께 칙명배금 정책을 하면서 정신병자, 정묘란 병조란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인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이 오르죠. 그때도 이렇게 둘이 또 정치 세력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인이 권력을 틀어지고 있고요. 이때 효종과 서인은 인조에게 겪었던 그 굴욕, 오랑캐를 군주로 모시는 이 개굴욕을 갚겠다 라면서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북벌론을 주장합니다. 효종 때는 북벌론을 서인과 주도하였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시험에 여러분들은 기본 레벨에서 안 나오긴 하지만 심화 레벨에서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도 나오는 송시열이 효종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서인 쪽에서 효종과 함께 북벌론을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이 즉위를 해요. 시험에는 여기가 나옵니다. 현종 때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사실 예손 논쟁이라는 게 벌어졌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송장에 대한 예를 놓고 벌어지는 겁니다. 송장에 대한 예를 놓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한번 가볼게요. 자, 현종 앞에 왕이 누구예요? 현종의 아버지가 효종이에요. 효종의 아버지이자 현종의 할아버지가 인조입니다. 그러면 현종이 왕이 올랐다라는 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상을 다 떠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이대비라는 할머니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상복을 어떻게 입을지를 놓고 지금 중앙에 남아있는 정치 세력, 남인과 서인이 둘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효종이요. 현종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 팩트는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 사이에서 특히 서인은 송시울 쪽 서인은 전하, 누구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제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아빠는 둘째 아들이잖아. 그러니 누구 할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맞춰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서인의 주장이에요. 남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전하의 아버지 효종이 둘째 아들인 거는 팩트지만 왕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아들로 올려서 계산을 해서 할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 예성 논쟁입니다.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그러면서 당시 인조 때부터 쭉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승리를 거두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번에는 현종의 엄마, 효종의 와이프였던 효종비가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또 문제는 할머니가 또 살아있는 거예요. 둘이 또 싸웁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야, 현종아, 너희 할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며느리로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게 서인의 주장입니다. 남인은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게 1차 예송, 두 번째 게 2차 예송입니다. 두 번째 거는 왕이 누구 편을 들까요? 남인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시간이 좀 흘러서 나이를 먹으니까 얘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재수가 없습니까? 왜? 왕은 특별한 게 맞지. 둘째 아들이라도 첫째 아들로 계산하는 게 맞지. 내가 니들과 똑같니? 남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은 뭐 이딴 거로 싸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봐요? 만약에 서인 말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나 신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 계산해야지. 그러면 왕이 꼬르 신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인의 주장대로 하면 뭡니까?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지. 첫째 아들 올려서 계산해야지. 신하들 입장에서는 신하보다 왕이 더 위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송 때는 남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끝났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복을 어떻게 입을지를 놓고 전례 문제 샤나샤나굴랑꿍 캐릭터가 막 나와요. 뭐 몇 년을 입어야 되고 몇 개월을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예송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는 전례 문제를 놓고 대립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왕이 오릅니다. 숙종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황국 정치라는 게 발생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황국 정치가 뭐냐면 정치 국면이 휙휙휙휙 바뀐다라는 게 황국 정치예요. 숙종은 어떻게 하냐? 여기가 힘이 너무 세요. 반대편을 확 드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박살 나겠죠. 그럼 이제 얘들의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얘들 편을 확 드는 거예요. 그럼 얘들의 힘이 또 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치 국면이 휙휙 전환되는 것을 황국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숙종 때 황국 정치 이야기를 한번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황국이 총 3번이 일어나요. 3번 일어납니다. 먼저 순서대로 자자자면 경기를 갑자기 일으켰다라는 거. 첫 번째 황국이 뭐냐면 경신황국이요. 두 번째 황국이 뭐냐면 기사황국이고요. 세 번째 황국이 뭐냐면 곽술함국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큰 틀에서 숙종 때 황국이 벌어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심한 이걸 좀 구분하시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장희빈을 사랑하냐 사랑이 식냐에 따라서 정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세력이 휙휙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경신왕국은 뭐냐면 여기는 남인. 남인 쪽이 지금 권력을 틀어진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2차 예송 때 승리를 거뒀으니까. 그러니 숙종이 얘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얘들 편을 확 드는 거예요. 남인을 영모제로 작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경신왕국이에요. 이 경신왕국을 계기로 이번에는 서인이 또 쪼개져요. 동서남북 노서, 동서남북 노서, 서인이요. 이때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바로 이 남인 처리 문제를 놓고 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왕국. 요거는 남인이 기사회생합니다. 어떻게? 장희빈을 투입을 해요. 그리고 숙종이 장희빈과 하트 뿅뿅뿅뿅뿅뿅 사랑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결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원자를 명호. 이게 세자로 삼겠다라는 건데 세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이때 당연히 반대쪽 지금 뭐 노론 소론이지만 큰 틀에서는 서인이죠. 서인에서 이걸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때 반대를 했던 인물이 효종의 스승이자 북본론을 주장했었고 예송농쟁 때는 서인의 쪽에서 둘째 아들로 계산하자고 했었던 송시열 아저씨가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장희빈이 남인 쪽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남인 쪽의 사람이었던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되면은 서인, 노론과 소론이 권력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피를 토하면서 반대합니다. 전하, 첫 번째 부인은 아직 건강하신데 아들이 뒤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후궁의 애를 벌써 세자로 삼으려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숙종, 사랑에 빠져있던 숙종,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경신왕국으로 서인, 노론과 소론이 힘이 강해지니까 요걸 계기로 얘들을 힘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번에는 남인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원자명호,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것을 반대하는 애들, 서인 애들, 송시열을 비롯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인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장희빈이 마지막에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는 게 갑술왕국입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남인 쪽 사람들이 다 작살이 나버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노론과 소론이 권력을 틀어진 상태로 그 다음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는 제가 시험에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현종 때 예송 농쟁 그리고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PPT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보시면 예송이죠. 예송농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현종 때인데 보시면 서인은 1년을, 남인을 3년을 여기는 첫째 아들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다 긴 거예요. 남인 쪽은. 그리고 서인은 2차 예송 때는 9개월, 여기는 1년 이건데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몇 개월 주장했는지는요. 서인 쪽에서는 왕이나 신하나 똑같다. 왕이나 신하나 다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의 힘이 강한지 신하의 힘이 강한지 이거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송농쟁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사료 효종 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샬랑샬랑 꿀랑꿍 그리고 2차 예송 때는 대비께서 서거하셨대요. 효종 대왕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샬랑샬랑 꿀랑꿍 그리고 이제 숙종입니다. 숙종 때 와서는 금이영 마지막 5군영 중에 제일 마지막 금이영을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대동법을 학대 시행하고요. 상평통벌을 전국주 유통하고요. 이거는 했던 거잖아요. 백두산 정계비 요거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그 다음 안녕복 아저씨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받아왔던 것도 숙종 때였죠. 그리고 황국이었고요. 그 황국을 보시게 되면 경신왕국은 남인 쪽의 허적의 아들이었던 허견의 영모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기사회생합니다. 장희빈 투입 그리고 어떻게 이때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명호를 내리는 요걸 했을 때 서인이 반대하고 이때 송시열 아웃 그리고 원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도 아웃 그러면서 여기 송시열 등의 세력들이 몰라 그랬고요. 남인이 다시 부활했고 마지막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갑술왕국 때는 인영왕후가 다시 복위를 하고요. 장희빈이 팽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남인 세력이 몰라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는 결국에는 이게 바로 황국 정치죠.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영조로 갑니다. 자, 여기 영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영종조인데 영종조는 시험에 잘 나오고 나온다라면 항상 우리 나오는 레파토리 왕 패턴.
업적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관련된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잠깐 판서를 잠깐 보시면요. 영조의 배다른 형이 누구냐면 경종이에요. 그리고 영조입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 아버지가 같아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숙종이 아버지인데 경종이 누구냐면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누구냐면 숙종이 이렇게 궁궐을 가다가 채 무수리와 하트 뿅뿅뿅뿅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항상 컴플렉스가 천한 자기 엄마가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리고 경종은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자기 엄마가 장희빈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남이는 이미 몰락을 했고요. 숙종이 죽기 직전에 경종을 왕위에 올리냐 영조를 왕위에 올리냐를 놓고 서인 세력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서인 세력이 마지막에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 경종은 소심했던 소론이 영조는 노론이 서로 각각 왕으로 밉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소심했던 소론 같은 경우는 이걸 찬성을 해요. 왜? 세자를 일단 우리 두 번째 황국 때 세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론이 반대를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얘는 제2의 연산군이 될 우려가 있다. 얘 왕이 오르고 자기 엄마 복수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는데 노발대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조를 미는 거예요. 소심했던 소론은 엄마가 죄가 있는 거지 아빠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아빠가 아니고 아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왕이 오를 수가 있다. 결국엔 경종이 왕이 오릅니다. 그전 이미 세자로 이미 등극이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경종이 아파서 아야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왕이 오른 게 영조입니다. 그러면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정책을 펼치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탕평정치라는 걸 전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영조 업적이 문제가 나올 때 정답 탕평정치를 실시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탕평정치는 사실은 아버지였던 숙종도 시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말만 탕평정치지 한편을 휙휙 드는 황국정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탕평정치는 원래 어떤 거냐? 신하들끼리 이렇게 싸워요. 당을 나눠서. 그러면 왕이 딱 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거 맞다. 이건 틀렸지. 라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딱딱딱딱 칼같이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탕평정치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조는 탕평교서를 발표를 하고 탕평비라는 걸 건립을 해요. 그리고 일단 영조는 왜 탕평정치를 했냐 봐요. 본인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 자기 배다른 형이냐 자기냐를 놓고 신하들이 싸웠잖아요. 자기 아버지 숙종 때부터 황국정치를 눈으로 봤잖아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탕평비를 세웁니다. 이거는 성균관 학교 입구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니들 나중에 관직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당 나눠서 싸워버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미리 사전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이 나중에 이변이 없는 한 과거를 쳐서 관직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붕당을 반대하는 애들, 붕당을 없애는 거에 동의를 했는 애들만 모아서 탕평파라는 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정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붕당에 문제가 됐던 살림이나 서원을 좀 없애고요. 이조전랑의 힘이 강하니까 이걸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얘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이조전랑의 힘을요. 그 다음에 살림은 뭐냐면 요거는 말로 해드릴게요. 따로 언급이 되는 건 아닌데 살림하면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답을 좀 해드리자면 이거예요. 뒤에서 비선실세 보이지 않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경상도에서 은동진이가 성리학을 제일 잘한대요.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동진의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쳐서 관직에 나가요. 저는 계속 지방에서 제자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핵심 멤버를 살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살림이 간섭을 해요. 어떻게? 간단해요. 전화합니다. 중앙에 전부 다 저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야야 이번에 왕이 이런 정책했다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 상소를 쓰는 거예요. 전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조종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왕이 나 이번에 이런 정책하고 찌뻐.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 전화가 와요. 스승님 이번에 왕이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들을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균여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지만 영조업적 문제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 폐지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나 사극의 단골 스토리 바로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여버리잖아요. 이거와 가혹한 형벌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였는데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났냐? 사도세자의 와이프였던 해경궁 홍씨가 썼던 한중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한 번쯤 언어 시간에 배웠던 책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다라면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사도세자가 세자가 됐을 때는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영조가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엄마가 천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플렉스가 뭐냐면 자기 형을 죽였다라는 루머에 계속 시달려요. 실제로 배다른 형이었던 경종이 마지막에 먹었던 음식이 배다른 동생 영조가 올렸던 간장게장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독살을 시켰다는 루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내 형 안 죽였다. 그래서 내 형을 따랐던 소론을 세자의 스승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는 내 아들의 스승으로 우리 형과 따랐던 한 팀이었던 소론을 붙일 정도로 나는 결백하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자 노론이 당황을 합니다. 왜? 보세요. 소론과 사도세자가 맨날 붙어 있으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승님과 자꾸 붙어 있다 보면 친해집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물론 짧은 우리 14강을 만나겠지만 14강 정도서 완강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은동진이랑 엄청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노론이. 만약에 이대로 친해져서 사도세자가 왕에 오르게 되면 소론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왕과 아들 사이를 수십 년을 이간질시킵니다. 이간질시키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강이 아니라 현장 수업을 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수업이 끝나고 문자를 합니다. 어머님, 아드님, 따님이 수업을 안 들어요. 맨날 자요. 그냥 이럴 바에 보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자마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겠죠. 너 수업 시간에 잤니? 아니야 엄마, 나 안 잤어요. 슬프게도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저의 말을 믿을까요? 저의 말을 믿을 겁니다. 이거를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이죠. 그러면서 영조가 말년에 내가 신하들 손에 놀아났구나라고 후회를 합니다. 이런 후회 때문이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혹한 형벌,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북을 치라라는 이런 신문고 제도가 부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전이 중요해요. 그리고 책들이 중요합니다. 경국대전이 조선 최고의 법전이었잖아요. 세조 때 만들어서 성전 때 완성되었던 요 법전 안에서 쓰이는 것만 쓰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안 쓰는 건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쓰는 것만 슉슉 뽑았다는 속대전을 편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을 또 저술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조 업적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탕평비.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 탕평비를 제시문에 던져놔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여기 글 해석을 씁니다. 당 나눠서 싸우며 어쩌고저쩌고 샤라샤라 꼴랑꿍. 다음 비석을 세웠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에 이거는 탕평채라는 건데요. 음식이에요, 음식. 지금 색깔이 각각의 당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이걸 먹는 거예요. 다 버무리면서 뭐 니들 싸우지 마. 이렇게 조화롭게 버무려서 어떻게 니들도 같이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탕평채를 샤랑샤랑 꼴랑꿍 설명해놓고 이거와 관련된 거. 영조 업적을 또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조로 갑니다. 자, 정조부터는 또 왕이 되어줘야죠. 자, 정조는 왕들 중에서 시험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조가 뭐 예를 들면 3번에 1번이 나온다라면 정조대왕은 3번에 2번 나온다? 출제율이 훨씬 높죠. 자, 그러면 정조 업적 가보겠습니다. 정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죄인의 아들이죠. 그래서 누가? 노론이요. 절대 왕위에 못 오르게끔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고 실제로 암살도 엄청나게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정조는 왕위에 오르는 그 해에도 암살 위협에 시달려요. 그래서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왕권 강화 3단 콤보. 먼저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요거는 집현전 홍문관이 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기본 컨셉은 왕실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아놓고 신하들아 나 이번에 이런 정책을 하고 찌뻥.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정조의 사람들이 정조가 그 정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지지를 해주는 거.
자기 지지 기반이죠. 규장각이. 그리고 또 정치는 무슨 싸움? 쪽수 싸움. 초기 문신제라는 제도를 실행으로 옮깁니다. 처음 과거 시험을 쳐서 관직으로 나오게 되면 첫 근무지가 규장각이에요. 규장각에는 정조의 사람들과 정조가 수시로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어머나, 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첫 근무지로 규장각을 들어온 네가 이번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그 인물이구나. 어머나, 너 그거 아니? 나는 이번에 이런 정책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스타일의 정책을 참 좋아해. 그리고 나는 이런 스타일은 참 싫더라. 주입식 교육.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쪽수를 늘려나갑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반에서 왕따면 힘이 하나도 없죠. 아무리 반에서 1등, 전교 1등을 하면, 전국 1등을 하면 뭐예요? 반에서 왕따면 말빨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기 쪽수를 늘려나가고요. 두 번째, 장영령. 용감한 장군들이 있다라는 군령. 바로 자기 호위무사를 만듭니다. 계속 암살 위협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면서 장영령을 또 만들었고요.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고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수원화성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 자기의 이상을 담았던. 그리고 이 수원화성을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혈융원이라 그래서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묘가 있습니다. 관광 코스예요. 신하들 데리고 우리 수원화성으로 가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혈융원에 들러서 아버지 묘에 제사를 지냅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이 왔죠요. 뒤에 있는 노론이 부들부들 떨겠죠. 그리고 수원화성 들어가요. 점심을 먹고 저녁 먹을 때 내가 재미있는 쇼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박수를 착착착 키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를 치게 되면 그동안 길렀던 군사, 장영령 애들이 무예 훈련을 펼칩니다. 노론이 또 부들부들 떨겠죠. 왕권 강한 콤보예요. 그리고 정치는 쪽수 싸움. 자기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서얼. 엄마가 농민인데 아빠가 양민인 경우 서자. 엄마가 천민인데 아빠가 양반인 경우 얼자. 이 서얼들은 고위 간직으로 못 갔잖아요. 문과 응시가 안 됐는데 이때 정조 때 와서 서얼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들을 가장 핫했던 저기 규장각의 검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땡겨왔다라는 거. 그러니 서울 애들은 정조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그리고 이건 심합니다. 신해통공이라는 걸 실시했다라는 거. 신해년에 모든 상공업을 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만 해도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에게는 금난정권이라는 혜택을 줬다라고 예전에 강의 때 했었죠. 이거를 정조 때 폐지시킵니다. 난전, 길거리에 물건을 파는 걸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길거리에 생선을 판다. 그러면 상가 안에 생선을 파는 애들이 와서 제 거 판 엎어버립니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가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독점입니다. 대신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국가에게 세금 대신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 바쳤던 건데 정조 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정치는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입니다. 우리 예전에 순실이의 딸이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잖아요. 그 말을 수십억짜리 그걸 왜 줘요, 삼성이? 삼성이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아니죠. 그걸 줌으로써 자기가 뭔가 이익을 누릴까 봐. 똑같아요. 정경유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론 돈을 대주는 거예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혜택을 더 받겠죠. 이걸 정조가 눈치를 깝니다. 그거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신해통공이에요. 신해년에 모든 상공업을 통하겠다. 이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상업이 또 발달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전통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영조가 쇽쇽 뽑았었던 속대전. 그러니까 법전이 더 헷갈린다. 모든 법전을 통일시키는 대전통편. 기타 등등으로 탁지지. 그 다음 동문희고라는 책도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장영령에 있던 군인들이 무예 훈련을 할 때 쓰는 책이었던 무예 도보통지라는 책도 바로 정조 때다라는 거. 그리고 정조도 숙종과 영조 때처럼 똑같이 무슨 정치, 탕평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의 탕평 정치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왕이 똘똘할 때만 가능합니다. 퍼펙트하게 딱 중립을 지키긴 하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중립을 지키는 거는 왕이 정말 똑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브레인, 럭셔리 브레인일 때만.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바로 그게 무너지는 거고요. 영조 같은 경우는 중립을 지킨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판결을 내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오를 때 도와줬던 노론편을 마지막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고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정조는 제가 중려해서 판서를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보시면 여기 규장가, 초계문신제, 장영령 그리고 탕평정치를 했다라는 거고 정조도 규장각의 검서관. 그래서 서울을 단독으로 문제가 날 때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서울 문제가 나올 때도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원하성인데 만들 때 사용했던 거중기. 수원으로 건너갈 때 이때는 한강을 배 타고 건너야 됩니다.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그땐 다리가 없잖아요. 그때 만든 배로 만든 다리, 배다리가 두 개 다 정약용이 만들었다라는 거고 현룡왕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의 묘조. 신의 통공, 그 다음에 여기 대전통편, 무해도보 동지. 자,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서울시 대표로 가을이 되면은 정조대왕 수원하성으로 가는 능행차를 실제로 그대로 재현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가 세 개시가 콜라보를 합니다. 제가 이거 했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와서도 직접 막 이벤트하고 행사를 했던 거예요. 이때 제가 라이브 유튜브 생중계로 이걸 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 생중계할 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실시간 접속자가 30명이었나? 50명이었나? 네, 그래요. 물론 당시 실시간 했을 때 현장에 큰 브라운관을 설치를 해서 현장에 구경 오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요. 그분들께서는 또 이 영상을 보게 됐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세도 정책입니다.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바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세도 정치기는 시험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신라하대 사회상, 원간석기 사회상을 물어보는 것처럼 세도 정치기 때 특징 몇 개 집어 던져놓고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도 정치기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판서로 먼저 가자면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현종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헌종, 그 다음에 철종입니다. 요렇게 3대에 걸쳐서 누가? 얘들이 전부 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외가 쪽이 모든 권력을 틀어집니다.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도 정치기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에는 이들 왕 이름을 다 줘요. 다음과 같은 왕이 즉위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세도 몇몇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이때 권력을 틀어진 세력이 누구냐? 안동, 김씨, 풍량, 조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 중에 김씨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혹시 너 안동 김씨냐고. 한 명도 없을 거야, 안동 김씨는. 왜? 실제로 안동 김씨와 이 풍량 조씨는요.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지배자입니다. 시중에 족보가 풀린 적이 없어요. 슈퍼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모든 권력을 이들이 틀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들 안동 김씨, 풍량 조씨 얼마나 잘 나갔냐. 자, 잘 나간 걸 떠나서 이때는 뭐만 틀어지면 돼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 강의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거. 조선 후기 최고의 정치기구였던 비변사. 이것만 틀어지면 모든 권력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이들이 다 틀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안동 김씨가 있다, 친구 중에. 제가 한 명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났다. 팔도 잡아보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보고요. 이렇게 안아보기도 해요. 왜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같으면 얼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해요. 슈퍼 양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세도 가문이 되어줘야죠. 그래요. 자, 이런 안동 김씨, 풍량조 씨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 건데 이들이 또 어떤 장난질을 하냐면 매간매직이라는 장난질을 합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서울의 사또가 되고 싶다. 또는 경기도의 사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과거 시험 열심히 잘해서 잘 쳐서 합격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 시기 때는 시험 치기 전에 얘들 찾아가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관직을. 그게 관직을 매매한다라는 매간매직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도대체?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요. 당연히 강남, 서울, 강남시장, 강남 사또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좀 좋은 동네 같은 경우는
최소 5억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한 10억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허름한 동네 고을의 삿도 거긴 한 5억이면 충분해요. 딱 지금의 아파트 한 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를 주고 관직을 샀어요.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나는 비록 10억을 주고 사또가 됐지만 백성을 위한 훌륭한 사또가 되겠어요. 1안, 2안. 10억을 밀어넣었으니까 올 한 해 일단 10억 본전치기 하고 내년부터 뽕 뽑아야지. 어떻게 될까요? 열이면 9도 아니고 열이면 10, 전부 다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매간매직으로 들어온 사또는 열이면 10, 희대의 쓰레기, 탐관오리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탐관오리가 됐으면 이제 어떡할까요? 아, 뽕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호구, 백성들을 악독같이 삥 뜯겠죠. 근데 그냥 삥 뜯을 순 없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세 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정의 문란에는 뭐가 있냐? 세 개 세금 내는 거 전정. 땅에서 거두는 세금에 잡세를 갖다 붙여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가마가 부서졌어. 가마비 추가. 저기 높은데 서울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온대. 접대비 추가. 이런 식으로 잡세를 갖다 붙입니다. 군대 가는 세금을 장난을 쳐요.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환곡이라 그래서 돌아올 환, 곡식이 돌아온다. 농사가 망했어요.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농사가 대풍년이야. 쌀을 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쌀 필요 없는데요? 쌀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쳐서 받으려고. 근데 문제는 쌀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쌀을 줄 때 쓰는 바가지랑 나중에 돌려받을 때 쓰는 바가지 크기가 다르고요. 줄 때 쌀은 쌀반 모래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참다 어떻게? 농민 반란이 일어나겠죠.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홍경래 난입니다. 에라이샹!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홍경래 아찌를 중심으로. 이 홍경래 아찌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예전에 우리 강동 육주 지역입니다. 여기 평안도. 그러면 홍경래난의 배경이 뭐예요? 큰 틀에서 보면 세도 정치기의 폐단.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탐관오리의 삼정의 문란이 홍경래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평안도 지역인데요. 이 평안도 민들을 또 차별을 해요. 여기는 대대로 영모의 씨앗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을 쳐도요. 무조건 마이너스 50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 아무리 만점을 맞아도 무조건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의대를 절대 갈 수가 없겠죠. 서울대를 절대 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빵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청나라와 가깝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많습니다. 탐관오리의 타깃이 되겠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고 이들은 정주성이라는 곳에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홍경래난을 계기로요. 7번째. 전라도와 경상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임술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임술농민봉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임술농민봉기의 가장 대표 주자가 누가 있냐? 이때 희대의 탐관오리. 이런 낙심. 물론 그 낙심은 아니지만 마음심은 아니지만요. 이름은 비슷하죠. 낙심. 농민들에게 낙심을 안겼던 희대의 쓰레기 탐관오리. 백낙신의 행포에 의해서 진주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때 농민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아저씨가 이걸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경상도, 전라도 거의 모든 지역에 농민반란이 일어나요. 국가가 이걸 진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 암행어사도 매간매직으로 들어간 애들인 거예요. 내려갈 때 미리 연락해요. 동진아, 나 이번 탐관오리거든? 나 내려간다? 그럼 동진이는 접대비 추가. 접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전하, 동진이 너무나 훌륭한 사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엉망진창이죠. 그게 이 시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잡는 관청이라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국가에서 만들어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실제로 가동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진주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박규수라는 인물을 또 파견했다라는 거. 박규수입니다. 박규수라는 인물을 또 파견했다라는 거. 이때 안핵사라는 직책을 파견했는데 이건 심합니다. 그냥 듣고 올리시면 돼요.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시문 박스에. 홍경래난 백낙신 이름 나오고 유계춘 진주밀란 얘기가 나와요. 다음 같은 농민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매간매직이 성행하였다. 탐관오르의 행포가 심하였다.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이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PPT로 빨리 가볼게요. 바빠요. 가시게 되면은 여기 얘들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매간매직,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하였고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못 버티니까 야호 반란이 터졌겠죠.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홍경래난이 아마 다음에 나오겠네요. 여기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로 홍경래를 비롯해서 청천강 이부 강동육지 지역에서 정주성 싸움 5개월 동안 버텼지만 무너졌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이고요. 정주성. 그 다음에 시험에는 요 지도를 통째로 던져놓기도 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농민 봉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홍경래난을 단독으로 찾으면 정답. 내용을요. 관련된 거 또는 세도 정치기 때 모습을 또 찾으면 정답. 그리고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특히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 백낙신,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밀란이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안핵사로 왔던 박규수, 암행화사를 파견했지만 실패, 삼정이정청을 만들었지만 실패. 그러면서 농민들은 계속 힘들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 찍힌 게 모든 지역에 농민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수치체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수치체제 같은 경우는 대동법, 그 다음 영정법, 균여법인데요. 여기는 시험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대동법이나 균여법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정법 좀 이따 보겠지만 그거는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여기 빨리 가볼게요. 자,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정리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조선 후기입니다.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양난리, 양난. 이때 농민들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농민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농민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농민들의 마음을 제일 쉽게 달래주는 거. 세금 디스카운트.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샘솟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아들, 딸 용돈 2배. 오토매틱으로 사랑합니다. 나옵니다. 또는 직장인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연봉을 2배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절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것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뭐가 있어요? 3개. 우리 앞에 어떤 삼정의 문란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2개가 있잖아요. 뭐 특산품 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농사지은 일부분을 갖다 바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다 했네요. 군대 가는 거지. 요 3가지 세금인데 이 중에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특산품을 내는 게 가장 폐단이 심했습니다. 그때 폐단을 우리는 박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잡기 위해서 시행한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박납의 폐단은 어떤 폐단이 있었냐? 첫 번째, 일단 호당징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마다 특산품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의 특산품은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 101호 사과 2개, 102호 사과 2개, 103호 사과 2개.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한데요, 선생님? 이게 뭐 공평해요, 여러분들? 101호는 한 달에 100만 원 번대요. 102호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103호는 한 달에 1억 번대요. 근데 셋 다 사과 2개씩 내래요. 말이 안 되죠.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품 배정의 문제예요. 물품 배정의 문제. 무슨 말이냐? 사또가 오겠죠. 동진씨 특산품 세금 내야죠. 네, 사또 사과 2개. 그러면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 동진씨 아니다. 동진씨 특산품 광어 내라, 광어. 아? 저는 30년 넘게 사과 농사만 지었어요. 근데 광어를 내래요. 이런, 내가 광어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박납의 폐단이 발생합니다. 납부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박납인이요. 저를 찾아와요. 어머, 동진씨 광어 구해서 내야 되죠. 광어 2마리. 맞아요. 동진씨 광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저한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광어 2마리 사서 갖다 줄게요. 아, 진짜요?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얼마 주면 돼요? 동진씨는 착하니까 싸게 해드릴게요. 광어
한 마리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만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광어회가 너무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광어회를 마트에서 사러 간 거예요. 사왔는데 어떻게 두 마리를 60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광어로요, 여러분들 뺨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바가지도 그런 바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기꾼, 내 모를 줄 아냐? 싼 거 안다. 내가 사서 올 거다. 꺼져. 그리고 어떻게?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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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타고 제가 어촌에 갑니다. 광어 두 마리 3만 원, 3만 원, 6만 원에 사온 거예요. 사또, 광어 두 마리, 광어 두 마리.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동진 씨, 아니다, 아니다. 이 광어 눈빛이 으리멍텅해. 이 광어 비늘이 다 까졌어.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또랑 박나빈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 봅니다. 박나빈이 가지고 오는 것만 사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울며 겨자식으로 박나빈에게 물건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내면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가지를 한 10배 가까이 쓰는 거예요. 최소. 이 잡아야죠. 그래서 나오는 게 대동법입니다. 그러면 대동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거 잡아야죠. 호당징수를 잡기 위해서, 폐단을 잡기 위해서 토지 결당징수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집집마다 특산품 세금을 때렸더라면 이제는 땅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토지 일결에다가. 그러면 하나 더 잡을게요. 물품 배정이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특산품을 안 내는 거예요. 현물 대신에, 특산품 대신에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 귀하면 동전, 동전도 귀하면 옷감인 배 등으로 내라고 했던 게 바로 대동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쌀로 내게 되면 가장 흔한 거잖아요. 토지 1결당, 쌀 12두만을 내면은 특산품 세금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결이 뭐냐? 쌀 300두가 생산되는 땅을 토지 1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00두가 생산이 되려면, 300두 그냥 듣고 올리세요. 되려면은 비옥한 땅이면은 평수가 좀 작아도 되겠죠. 근데 땅이 좀 척박하면 땅 평수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토지 1결이 나오려면 조선시대로 치면은 최소 9,000평에서 2만 평 정도 땅이 있어야지 1결이 나옵니다. 9,000평이에요, 9,000평. 자, 땅이 그러면 그 정도로 있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봐요.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없죠. 왜? 세금을 집마다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에다 때렸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저처럼 서울에 나의 집이 없어서 월세를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양반들 같은 경우는 땅이 많으면 이게 누진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1결이면 12두인데 2결이면 24두, 3결이면 36두인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보게 되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동법을 시행했던 관청이 어떤 관청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관청이라는 선해청입니다. 자, 이게 대동법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과입니다. 왕이요, 지금 이 사가 대신에, 또는 왕이요, 생선, 이런 생선 대신에 이제 쌀, 동전, 배, 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왕이 이 생선을 끊어요? 왕이 사과를 끊어요? 먹어야죠. 근데 왕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박납인 말고, 얘는 불법이고,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이 등장을 해요. 얘한테 이 돈을 다 주고 심부름 리스트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이 필요한 물건 받은 걸, 리스트 받은 거를 사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시장에. 시장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 공인들이 상품을, 화폐를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했습니다. 대동법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박납의 폐단 설명이 들어가요. 제시문에. 박나빈이 어쩌고 샬라샬라 꿀랑꿍. 다음과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특산품 요구 내는 내용이 막 공인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 제시문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정답. 선해청에서 실시하였다. 정답. 또는 길중량 정답. 토지 1결당 쌀 12두를 징수하였다. 정답. 현물, 특산품 현물 대신에 쌀, 동전, 배 등을 징수하였다. 정답. 공인이 등장하였다. 정답.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찾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PPT로 갈게요. 빨리 가서
여기 배경이 박나배 패당 강해군 때 시행, 그 다음에 전국 시행에 100년 걸렸고요. 요거 내용,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여긴 빠졌지만 공인이 등장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캐릭터가 나와요. 농민들이 나옵니다. 어머나, 나는 땅이 없는데? 어머, 그러면 우리 특산품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니? 양반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건 좀 아니지. 반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하, 또 대동법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영정법입니다. 영정법은 인조 때, 광해군 다음 인조 때 시행됐던 법이에요. 자, 영정법은 영원히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정하겠다. 어떻게? 요거는 땅에서 나는 세금을 손본 거예요. 자, 어려운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그러면 인조가 영정법 하기 전에 우리는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받았냐? 땅에서 나는 세금은 세종대왕 때 시행했던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을 6개 등급으로 1년을 단위로 9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선생님의 슈퍼 흉년이다. 거기에 선생님이 가진 땅이 너무나 쓰레기 땅인 거예요. 완전 슈퍼 황무지. 그거는 최악의 땅이죠. 그러면 토지 1결당 4두만 내면 돼요. 반대로 올해 제가 슈퍼 풍년입니다. 제가 가진 땅이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맥시멈 20두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올해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등급을 9개로 나눠서 각각 맞춰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예요. 백성을 다 고려한 거잖아요. 세종대왕 때. 근데 문제는 이게 또 폐단이 있잖아요. 사또 요번에 농사 지은 거 세금 낼게요. 저 올해 농사 망했어요. 제가 가진 땅 너무나 안 좋은 쓰레기 같은 황무지예요. 사또가 뭐라 할까요? 아니다 동진씨 가진 땅 대빵 기름진 땅 비옥한 땅 올해 슈퍼 풍년 20두 16두를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버티겠죠. 농민들이 다 도망갑니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행하는 게 영정법입니다. 인조 때 그냥 영원히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풍년, 흉년 이딴 거 관계없이 예전에 세종대왕 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했을 때 제일 적게 냈던 만큼의 1결당 4에서 6두만 내라라는 게 영정법이에요. 그러면 대동법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징수하였다. 대동법은 12두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끼 상품으로.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오늘 수 끝낼 건데요. 균여법입니다. 균여법은 군대 가는 세금이에요.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또 포졸. 그렇습니다. 또 은사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사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균여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균여법은 언제냐면 영조 때입니다. 그래서 영조 문제가 나올 때 업적 문제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고요. 균여법은 당연히 폐단이 뭘까요? 군대 가는 군역의 폐단이 문제가 되는 건데 역사는 반복이에요. 지금 또 군대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들 중에? 모르겠어요.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들은 군대 가는 거를 반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좀 힘들어하죠. 가보면은 처음에는 막 애국심에 불타가더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장교로 군 생활을 끝냈어요. 예비군도 끝났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생에 또 군대를 안 갈 수 있대요.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몸이 안 좋고 해서 안 갈 수 있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대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한번 갔다 왔잖아요. 다음 생에 안 갈 수 있다?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지금도 봐요. 연예인들이 아니면 높은 정책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군대 빼서 문제되고 가잖아요. 욕 엄청 막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사실은.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때 제 군대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야 영수야 나 이번에 군대 가야 되는데 너 다시 안 갈래? 누가 가겠어요? 이때 1억 줄게. 친구 갑니다. 내년에 영수야 또 가줘. 1억 줄게. 싫어 동진아. 옆 동네 영호가 나한테 1억 5천 주기로 했어. 아이씨 그러면 가주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아씨 가기 싫잖아요. 더 좋은 방법. 사또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찌르는 거예요. 사또한테 다이렉트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빼주겠죠 또. 자, 국가가 바보입니까? 눈치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국가가 이제 아예 군대 가야 되는 애들 리스트를 적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합법적으로 국가가 옷감인 포를 받습니다. 얼마를. 1년에 2필의 포를 받아요. 근데 이게 또 폐단이 생깁니다. 군역에 폐단이 생기는 어떤 폐단이 생기냐? 자, 제가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제 연예인 이름도 얘기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분들께서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연예인,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얘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둘이 사랑을 하니까 자식이 태어났겠죠. 토끼 같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3인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3인 가족 중에 세금을 누가 내면 돼요? 누구만? 나만 내면 되죠.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인 나만 내면 됩니다. 1년에 2필 내면 되죠. 사또가 옵니다. 동진씨 군대 가는 세금 네 사또 2필.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동진씨 아니다 2필 받고 2필 더. 에? 누구요? 네 딸. 딸인데 여잔데요? 이거 청년 남자.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네 와이프 뱃속에 애기. 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남자다 청년이다.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누가 아빠? 우리 아버지 60세 넘으셨는데요? 청년이다.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누가 할아버지? 누가 할배? 사또, 우리 할아버지. 해분. 어디 살아있다. 불사조. 군역의 폐단입니다. 제가 2필만 내야 될 거를 딸, 뱃속의 애기, 아버지, 할아버지 10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버티겠죠. 도망가 버려요. 그럼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도망가면요, 제가 내야 되는 이 폐단, 이 군대 가는 세금이 옆집으로 넘어가요. 옆집 바가지 쓴 거 20필에 제 거 20필 또 붙는 거예요. 또 도망갑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아있으면 다 뒤집어 쓰잖아요. 마을 전체가 도망을 가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했지만 아파트 한 동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잡아야죠. 그게 바로 영조 때 균열법입니다. 영조가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양반들은 군대 가는 세금이 면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양반들도 군대 가는 세금을 내게끔 하려고 하니까 양반들이 또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겠죠. 전하, 어제 나한테 고등어 팔던 애랑 어떻게 내가 같은 세금을 냅니까? 그래서 결국 실행을 완벽하게 못해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년에 2필이었던 거를 1년에 무려 1필로, 지금으로 치면은 정확하게 세금을 무려 50%를 디스카운트 시켜줍니다. 시험에는 이걸 물어봐요. 세금을 50%, 여러분들 연봉이 50%, 용돈이 절반이 준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이 힘들어진 거를 빵꾸난 걸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이 줄어든 거를 충당하였냐. 시험에 1년에 2필 샤랑샤랑 꿀랑꿍 영조 때 시행을 했대요. 1년에 1필이 됐대요. 1필이 밑줄 쫙.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정답이 걸리겠죠. 자, 빵꾸난 걸 메꾸기 위해서 영조가 뭘 하냐. 돈 많은 지주들에게, 양반들에게, 야, 니들 땅 많은데 양반 땅도 많고 하잖아. 근데 니들 군대 가는 세금 빼줬잖아. 그러니까 니들 많이 안 바랄게. 1년에 쌀 2두만 내줘. 1결당. 1년에 1결당. 그러면은 니들 군대 가는 세금은 빼줄게. 결작 또는 결장미라는 쌀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돈 많은 분홍을 찾아가요. 그리고 야, 분홍의 자식들아, 니들 그냥 놀지 말고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이 있거든. 이거 돈 주고 사. 옷감을 내게 되면은 몇 필? 1년에 니들 1필만 내. 그러면 이 관직 줄게. 이거 가지고 놀아. 멋있잖아. 관직을 돈 주고 갖다 팝니다. 요렇게 해서 빵꾸난 50%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 어장, 우리 어장, 물고기 기르고 가는 어장, 배를 타면 내야 되는 세금 선박세, 그 다음에 소금을 팔고 버는 세금, 염세, 이거 내는 거를 예전에는 왕실재정이었어요. 요렇게 번 세금은 전부 다 왕족들이 썼습니다. 이거를 국가재정으로 전환시켜버려요. 이제는 왕실재정이 아니라 국가가 쓰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빵꾸난 걸 메꾸려고 했던 게 바로 균열법이다라는 거. 캐릭터가 나와요. 아낙네들이. 어머나, 군대 가는 세금을 1년에 2필인 걸 1필로 줄였다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결장미를 징수하였다,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또는 왕실재정이었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재정으로 전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조 때 1년에 2필을 1필로, 결작, 선무군관포, 잡세, 요거를 국가재정으로 전환. 그리고 이게 오답으로 대동법 문제가 나올 때 오답으로 들어갈 거고요. 또 균열법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영정법, 대동법의 내용이 오답 선지로 들어오겠죠.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다라는 거. 네. 그리고 끊고 이제 다음 강좌에서 조선시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